역사를 공부하며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황현필의 월간 역사 특강. (20여) 년간 한국사 가르치는 스타 강사입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 분이죠. 강사계의 짐 캐리, 황캐리, 황현필 선생 나왔고요. 저와 함께 안녕하세요, 진행해 줄 황현필입니다. 네, TBS 고막뉴스 최현 아나운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선생님 한 달 만에 봐요.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잘 지냈습니다. 잘들 계셨는지요? 벌써 많은 예.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5729님께서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이 제일 싫었는데 요즘은 황현필 선생님의 이 코너만 기다리고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정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우리 황현필 선생님 마냥 역사 교육해 줬으면 정말 재밌게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시험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성적도 좋았을 것 그니까요, 같고. 맞아요. 조연아 아나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국사 배웠어요? 네, 배웠죠. 배웠어요? 네네. 요즘은 안 한다면서요? 아니요, 지금도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예. 이제 수능 교과이긴 하지만 좀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약간 교양 과목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덜 중요한 교과가 돼버렸죠. 긴장감이 좀 덜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저도 예. 교직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교직 생활을 했었을 당시에 그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네. 근무를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다찌라고 해가지고 교지가 있는데 교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과가 어떤 교과냐 하고 학생들끼리 투표를 했는데요. 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70%가 국사를 선택했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그거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남고였습니다. 아니, 남자들도 예, 그래도 예, 잘생긴 남자 좋아할 수 그리고 있으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고에서는 체육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체육이 한 15% 정도 먹었던 것 같고 야. 수학은 한 0.5% 정도 네, 나오던데요. 알았어요. 예, 간결하게 예. 하세요. 아, 이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황현필 자기 자랑 하나 너무 많이 하시다. 자, 네. 그런데 예. 저희 아쉽게도 우리 선생님의 코너가 오늘 예. 또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예, 네. 예. 아유, 그러니까 저도 더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예. 아이, 참, 그래서 너무 오늘 마지막 아쉽습니다.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건지 주제부터 좀 알려주시죠. 11월 달에 우리가 보통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오늘 같으면 날은 춥지만 굉장히 맑은 날이잖아요. 근데 낙엽 떨어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을씨년스럽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실은 을사년스럽다는 데서 건너왔다라는 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던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무슨 강의를 해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을사조약을 포함해서 국권 피탈 과정,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울사조약 1905년까지만 기억나고 11월 달에 체결이 그렇죠. 된 겁니다. 11월 을사늑약이라는 17일입니다. 거. 예. 근데 을사조약이에요? 늑약이에요? 근데 요즘은 을사조약과 늑약을 다 통용해서 쓰는 걸로 학계에서 다 인정받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네. 조약이라고 할 때 늑약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현필 선생님께서 을사조약에 관한 강의를 들려주시는데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넘어가서 19세기 전반기가 세도 정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19세기 후반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대용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대용군 집권 직후부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 그런데 궁지에 몰렸던 뭐 당시 살아있을 당시니까 저는 민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진짜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만 제가 이야기하려면 앞에 이야기는 다 생략한 채 네. 너일전쟁 이야기부터 짧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너일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일본을 비웃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해서 너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너일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이 강제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하는데 그 한일 의정서를 이제 우리와 체결을 하는 겁니다. 당시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체결했던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조선 내에서 군사적 시설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조항, 그다음 일본이 조선의 여러 가지를 충고할 수 있다. 뭐 충고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 기분 나쁜 게 군사 시설권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면서 이 한일의정서에서 군사 시설권에 입각해서 일본이 가장 먼저 강탈해 간 게 바로 독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강탈해 간 게 바로 용산 기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일 전쟁이 그런데 막상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자신감을 가진 일본이 1904년 8월 무렵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체결하고 6개월 후에 고문 2명을 데리고 와서 고문 정치를 시작합니다. 고문이라는 게 막 사람 때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재정고문 메가타란 인물이 오는데 이 메가타란 인물이 화폐정리 사업했던 걸로 유명한 양반이고 양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유명한 사람이고 미국인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을 외교고문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1905년이 됐습니다. 전쟁 양상은 완전히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단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7월에 일본이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그 유명한 그 협약. 그렇죠. 일본인 외상 가스라와 미국인 외무장관 테프트가 만나가지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미국이 인정하겠다. 그리고 8월 달에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일본은 인도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또 영국은 인정하겠다. 그리고 9월 달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이제 종결 지어지게 되는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자,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11월 달에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을사조약의 원흉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외교권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고종과도 이제 얼굴을 터놓은 사이였고 고종에게 갑자기 하루는 들이닥치더니 외교권을 내어달라,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도장을 못 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토가 계속해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겠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고종이 만남을 거부하니 당시 8명의 장관급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 8명의 장관을 모아놓고 도장 찍을 걸 처음에는 어디서 강조를 하냐면 손탁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그 8명의 장관과 만납니다. 그게 지금 어느 호텔이에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손탁 호텔에서 8명의 대신들이 도장 찍는 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8명의 대신을 이토가 다시 불러가지고 일본 공사관에서 다시 도장 찍을 걸 강요했는데 8명의 대신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의 대신에는 당연히 이완용도 포함이 있었겠지만 이완용도 처음부터 도장을 찍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임을 덕수궁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운영궁이라고도 운영궁이 아니죠. 경운궁이라고도 하는 궁궐인데 덕수궁에 실은 대포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일본 군인이 투입된 상태에서 실은 회의장 안에도 일본 헌병들이 다 총을 들고 들어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대신들에게 계속해서 외교권을 일본이 관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는데 당시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 같은 분은 나는 이런 조약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라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한규설 참정 대신에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소리를 이제 나머지 7명의 대신들이 듣게 되니 야, 저 한규술이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마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게 이제 이완용이죠.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황제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다면 나는 도장을 찍겠다. 그래서 이완용이 도장을 찍게 되니까 이지용, 이근택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 건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생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몰라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된다. 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지용, 이근택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그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용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감추려고 지 드래곤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권중현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고 결과적으로 을사조약이 자체가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국제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도장이 빠져 있었고 당시 외무 대신 박재순의 도장까지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명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입니다. 야, 이 5명을 아무리 역사 선생님이지만 이 정도 5명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혹시나 자식 이름 지을 때 실수하고 그 5명을 어떻게 외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아니요. 일단 이씨 3명이고요. 네. 그다음
권중에는 저도 그냥 암기했고요. 예. 박재수는 예전부터 자료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5명이 을사오적이 됐고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 체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울분이 생기면서 당시 조선인들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의 군사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을사조약으로 제 2차 한일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면서 외교를 관장하는 기구가 바로 통감부입니다. 그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체결할 때 이 통감이 각 부서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7년 한일 신협약을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조선인 장관 밑에 일본인 차관이 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09년 가면 이제 우리가 기후각서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1910년 초반에 가서는 우리의 경찰 사무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1910년 8월 27일 가서 우리 경술국칠 국권이 피탈당하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제가 오늘은 질문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강의 내용은 짧게 이렇게 국권 피탈 과정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예. 아까 그 손탁 호텔이 청취자께서 예. 그 정동길에 프란치스코에 간 맞은편 이화여고 기념관 자리가 손탁 호텔일 겁니다. 이화여고가 전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자세히는 또 잘 모르겠네. 예. 자, 오늘 저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랬더니 청취자분께서 네. 서운하다는 문자 보내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다른 시간대로 편성된 거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아니 이리 귀한 시간이 끝나다니 아니 되어요. 얼마나 했다고 벌써 내리다니 역사가 얼마나 중한디. 그러니까 말이에요. 출연료 더블로 드리고 못 가게 하세요. 아유. 많은 분들께서 진짜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재협상 좀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런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이미 결심하고 계셔가지고.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한가빈의 자기 듣고 올게요.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청취자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우연히 중명전에 가봤는데요. 을사늑약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독립기념관에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일납 인형 예,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안 가봐가지고 어릴 때 가보고 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덕수궁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네요. 요새. 진짜 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황현필 선생님 코너 참 좋았는데 이제 유튜브로 봐야겠네요 하시면서 아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예. 협상. 섭외를 해서 네. 협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5분입니다. 일구가 왔어요. 싱싱한 일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일구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황현필 선생님과 월간 역사 특강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주제 을사조약이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기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 0951 TBS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저기 자, 네. 제가 아까 을씨년스럽다가 황현필 선생님 예. 얘기가 예. 을사년스럽다. 을사년 이후에 유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예, 그 전부터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예. 황현필 선생님 말이 맞네. 아 그래요? 제가 왜 저를 신뢰하지 못하세요? 아니, 확인하셨어요? 여보세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네. 예.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1905년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을사년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체결당하니까 너무 우리 당시 그렇죠. 백성들 마음이 다운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을사년 같다는 말이 예. 올해가 11월 17일이면 지난주 그렇죠. 17일 화요일이 지난 예, 예. 17이었고 115년 115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진짜 가슴이 아픈 단어였네요. 그러니까 우리 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그런, 네, 한이 을사조약 들어간. 이후에 꼭 을사년스럽다. 맞습니다. 마음이 허허하고 쓸쓸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강의 저희들이 이제 들었고요. 궁금했던 점을 하나씩 좀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러일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를 이기게 된 건가요, 선생님? 일단 아까도 제가 강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은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청나라 속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역시 조선은 청의 내정 간섭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북아에서 2000년 동안에 가장 강한 국가였던 중국을 이기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당시 민비가 상당히 청나라에게 믿고 의지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럼 민비 입장에서는 당시 민씨 척족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요. 민비의 곧 외교적 입장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에 민비 입장에서는 일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비가 새로운 아주 이제 우호 세력을 끌어들인 게 러시아였고 그래서 당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이역량을 받아간과 동시에 대만과 요동을 할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동을 빼앗아가는 부분이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저 모스크바 쪽에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여기 시베리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면서 연해주를 할양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해주까지 왔습니다만 연해주에서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이죠. 근데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동방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동방의 지배자라는 건 무엇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고자 싶어 했던 러시아의 열망이 담겨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우리 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보면 당시에 러시아가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렇죠. 지금 항구를 제가 그 원했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블라디보스톡이 한겨울에 바다가 얼거든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려고 하니까 당시 러시아의 팽창력을 막으려고 했던 영국이 여수 밑에 있는 거문도를 약 2년간 점령했던 게 영국의 검도 점령 사건이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승리하고 요동반도를 빼앗아가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동에는 리순, 딸에는 엄청난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리순은 인구가 600만인 동북아 최고 항구 중에 한 곳인데 바로 이곳이 욕심났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 땅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힘들게 싸워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는데 민비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힘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민비 죽여야 되겠는데 그게 이 을미사변인 거고요. 네.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고 그래서 친일내각이 만들어지면서 을미개혁이 단행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당시 대한제국 내에 외교적 팽창 그러니까 외교적 세력 대결이 일본과 러시아의 나름 힘의 대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 대전쟁 했던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선전포고를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상징적인 곳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 리순을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리순이라는 데가 그 그렇죠. 우리가 익히 발음을 그렇죠. 알고 리순 여순? 여순 감옥이 있는 예.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당한 곳입니다. 그 리순을 선제 공격했는데 당시 국제사회가 일본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적인 뭐 강국이었고 발틱 함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계 최강 발틱 그렇죠. 함대. 근데 당시 일본은 동방의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감히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한단 말이냐.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 당시 모스크바에서 리순까지는 한 7,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대가 육군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투입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극동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병력이 10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본군 한 25만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일본 뒤에는 영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검도 점령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일본이 한반도를 접수하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점령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영국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이라는 걸 체결해서 일본의 함대에 해군 장교들을 보내서 훈련까지 시켜주고 미국도 러시아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 비용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일본이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화가 난 자존심 상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틱 함대를 발틱해에서 출발시킵니다. 모스크바 앞에 바다죠. 네. 살짝 이렇게 돌아 나가다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네. 지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오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발칸 반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에즈운하 타면 홍해로 빠져나가서 인도양으로 바로 이렇게 네. 올 수 있는데 당시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에즈운하의 운영 권한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원래 그 운하법이라는 게 배가 통과하겠다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영국이 수에즈운하를 막아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틱 함대가 다시 지중해를 빠져나가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당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스시마 섬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해협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뭐 4개월, 5개월, 6개월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발틱 함대 최강 그렇죠. 파김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발틱 함대가 그래서 스시마 섬 전투에서 도고 제독이라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고가 이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를 하니까 나를 영국의 넬슨과 비교해 주니 참 고맙다. 그러나 나 따위를 감히 이순신과 비교하지 말아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 도고 제독인데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들었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 하나를 주셨는데요. 황현필 선생님 역사를 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책 하나 추천해달라는 말 같은데. 일단 제 단행본이 한 2달 후에 나옵니다. 뭐죠? 책 이순신 제목이? 책이 나오니까요. 이순신. 아직 책 제목은 못 정했고 보통 이제 이순신 책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쓰시냐면 이렇게 정년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순신에 많이 빠지십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쓰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언부언해가지고 책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감동적인 이순신 장군 관련 책을 쓰고 있으니 쉽게 조금만 간결하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그거 말고 본인께서 어렸을 그것도 때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삼국지를 굉장히 즐겨 읽었고 삼국지. 보통 우리가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뻥을 치자면 삼국지를 한 100번 가까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싫으면 선생님이 뭘 하고 뭐 1시간 보낼까 그러면 현피가 삼국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뚜벅뚜벅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오늘 1시간 동안에 뭐 도원결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야. 1시간씩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우영 선생 고인이 되신 예. 그분이 쓴 그 만화책 만화 있어요. 속 10권짜리. 유명합니다. 예. 그거 탐나는 대로 예. 조금씩 읽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는 그 유명한 작가들의 삼국지를 다 읽어봤습니다만 별로 감동이 안 왔고요. 소녀 삼국지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금성사에서 만들었고 돌아가신 그 신동호 화백께서 네. 실제로 사파를 다 집어넣은 16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삼국지만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오고 예. 근데 지금 그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 네. 시중에서 중고 가격이 옛날 새 책 가격보다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고 서적을 구할 수 있나 보죠. 그 정도로 예. 되게 퀄리티가 있는 또 책인가 봐요. 을사조약 시작을 했는데 러일 전쟁 얘기했고, 근데 네. 을사조약이 이렇게 이제 이 강제로 이제 체결이 되고 나서 을사 오적도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의 이 저항 운동도 전국 각지에서 그럼요. 많이 일어나지 진짜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소는 어마어마했고요. 유명한 인물들이 조병세라든지 네. 이상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소 올리고 현상금이 달리게 되니까 이제 간도로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자결한 분도 나옵니다. 민영환 같은 분은 자결하게 되고요. 그 유명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 같은 글은 황성신문에 실리게 되고 네. 또 을사의병도 일어납니다. 그 최익현, 뭐 신돌석 이런 예. 민종식 이런 네네. 의병장들 나와서 을사의병도 있었고요. 그다음 그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외교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약간 좀 일본 편을 든 측면이 있었던 게 가프라 테프트 밀약인데 예. 이걸 주선했던 게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을 왔던 스티븐스예요. 이 스티븐스를 장인왕과 전명훈이라는 분이 미국 땅에서 사살을 합니다. 오. 그다음 을사조약의 원인 샌프란시스코죠. 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조약의 원흉이 이완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완용에 대한 피습 이재명 열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에게 민족의 역적은 내 칼을 받으라고 막 칼을 이렇게 휘두르셨는데 전치 2주 나왔답니다. 예. 아쉽게 네.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간도에서 서전서숙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던 이상설 선생님을 필두로 이준, 이위종 이런 분들을 헤이그의 특사로 보내기도 했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는 예. 네.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이토를 히로부미. 암살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 나철 오교란 분들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오적에 대한 그 테러가 다 들어갑니다. 예. 이 테러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뭐 김원봉 선생님 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는 테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분은 저기 저 한일 합방 이후인가요? 경술국시 황현필 선생님하고 이름 비슷한 아 매천 황현 황현 선생님. 그분은 매천 야록으로 유명한 1910년에 1910년에 절명시를 쓰시고 자결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능 학원가에 데뷔할 때 그 황현 선생님의 이름을 쓰라는 주변 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전 자결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아, 그러셨군요. 예. 아, 또 말씀하신 또 그 내용 중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아, 싶어요. 안중근 네, 의사요? 이 안중근 의사가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아버지가 사또 출신이셨고 그래서 황해도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의 반대편에 서 있기도 했던 분이시고 진짜요? 굉장히 좀 개화 지식인이었던 것도 팩트고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그 안중근이 이토를 지지했던 건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보면 그 동양평화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러시아 백인 세력이 침략하니 청나라, 일본, 조선의 동양 삼국의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싸워서 백인 세력의 침략을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런 근래 감동을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 황인종이 백인 세력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너일전쟁 중에 일본을 응원을 했는데 막상 너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아니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1907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또 그 앞에 을미사변도 일으켰고 그래서 이건 내가 속았다. 그래서 내가 결자 해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지회라는 조직을 만드시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자르시는데 오른손은 권총을 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왼손에 약지를 잘라서 내가 3년 안에 이토를 죽이겠다라고 혈서를 쓰시죠. 그리고 6개월 만에 하얼빈에서 이토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토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의 화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거의 개화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되는데 그렇죠. 뭐 무슨 몇만 행짜리인가 뭐 그 나온다며요. 아, 지금은 화폐가 아닌 지금은 걸로. 그 바뀐 당시에? 걸로. 예. 예. 아, 그 당시가 아니라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나중에. 전까지 화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네. 듣기도 하고요. 아, 자. 지금 안중근 의사가 단지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예, 예. 아, 그 얘기는 또 오늘 제가 처음 듣네요. 그래서 죽이고 이토를 죽이고 하얼빈에서 제가 그 하얼빈 현장까지 갔고 실제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에게 저격을 했던 그 장소에 제가 직접 서봤거든요. 거기 무슨 마크가 돼 예, 있다면서요? 예, 이렇게 자리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자리 표시도 돼 있고요. 와, 그 자리 서기 위해서 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왜요? 아,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까? 아. 기차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막 고생했고 그 기차 줄을 서는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질서의식이 없잖아요. 막 새치당했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간신히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순례객들이 많은 모양이죠? 순례객이 많은 게 아니라 예. 그만큼 하얼빈역이 굉장히 큰 역입니다. 하얼빈 인구 한 9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하얼빈. 아, 워낙 탑승객들이 예, 많은 탑승객이 많은 여행객들이 데다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여간 일본 중국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하여간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을사의병 얘기도 하셨는데 예, 예. 최익현 지금 안중근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이어서 또 그렇죠. 해주세요.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이고 리순 감옥까지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과 리순은 굉장히 긴 거리 차이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리순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그래서 리순 감옥에 가서 보시면 조선인, 한국인 3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안중근, 그다음에 신채호, 이회영 이 세 분의 동상이 있는데 지금 질문을 빨리 급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회영 선생님이 예.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기 대표하는 그 경상도 어디 지방에 아주 부어오셨는데 지금 그분은 이상용 선생님을 제가 헷갈리셨습니다. 착각으로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을사의병 짤막하게 최익현
그다음에 신돌석 장군. 예, 이분들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최익현은 그 원래 굉장히 촉망받는 유생이던 시절에 민비와 손을 잡고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킨 인물이죠. 그러니까 네 아들 다 컸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 때문에 하야를 하게 되고 강화도 지역이 체결되려고 하자 강화도 지역을 반대하면서 외양일체론이라는 글을 쓰신 분입니다. 당시 외놈과 양 그러면 이제 서양 세력입니다. 어차피 일본은 서양 세력의 문물을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 세력과 수교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일본과 수교를 한단 말이냐라는 그 유명한 외양일체론을 쓰셨고 을사의병으로 이제 전라도 태인에서 거병하셔서 순창까지 점령했습니다만 광군이 일본군과 함께 내려오니 내 어찌 광군에게 임금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냐라고 스스로 잡혀서 푸시마선까지 가서 순국하신 분이 바로 최익현 유생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최익현 선생님이 일본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푸시마섬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유해가 건너와서 논산에 묻혔는데 네. 당시 조선의 유생들이 최익현 선생님에게 참배 한번 해야 되는 건 거의 당연한 예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산에 엄청난 참배객들이 모여드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논산보다는 좀 한적한 곳에 있는 예산로 최익현 선생님 묘를 옮기게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최익현 선생님 묘를 한번 찾아뵀는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완전히 그 이렇게 무슨 꽃이라고 하더라. 굉장히 높은 꽃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이게 묘하고 잡초가 예, 무성하다.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 가지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네. 있었고요. 이제 신돌석 장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좀 유명하시죠. 그래서 경상도 울진, 평해, 강원도 평해 이쪽에서 활약하셨던 평민의병장인데 을사의병장으로도 활약을 하시고 1907년 2년 후에 정미의병장으로도 활약을 하십니다. 근데 정미의병 때는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네. 1만 명 의병이 서울을 탈환하게 모이는데 신돌석 장군도 함께하겠다고 참여했습니다만 평민의병장이라고 배제된 아픔이 있는 의병장이 바로 신돌석 의병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황영필 선생님 마지막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듣는 걸로 하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동안 역사 코너 준비해 주신 허리케인 라디오의 황영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좋은 청취자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청취자께 황영필 선생님 마지막 인사 예. 부탁드릴게요. 역사 책들 많이 보시고요. 원래 역사를 공부하면 어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깨어나면 고독해진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오셔서 함께 고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황현필 이름 치면 됩니다. 검색창에다 유튜브 검색. 지금 이 노래 나가고 있는데 헤드폰 껴보세요. 헤드폰 껴보세요. 들리죠? 예. 이 노래 제목 뭔지 아세요? 노래는 알겠는데. 노래는 알겠는데 맨하탄스의 Kiss and Say 예. Goodbye. 고맙습니다. 키스하고 헤어집시다. 마음으로. 예. 좀 덜 바빠지면 다시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